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회보장제도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공공부조다라고 하면 공공부조하고요, 사회보험제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공부조제도는 내가 내는 거 없이 받는 거고,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라는 게 있고 보험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료를 납부하죠.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죠. 공공부조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틀린 건 1번. 만약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면 맞는 거겠죠.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50% 수준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계소득의 중위값, 그래서 선정 기준 및 부양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수급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뭐 이런 사위나 며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죠. 2번 문항. 다음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가장 적절한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생계급여가 가장 힘드신 분이죠. 그 다음에 뭐 주거, 교육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자는 해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돼요. 3번 문항. 생계급여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생계급여액.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71만 3,102원.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5만원. 그럼 그거 뺀 금액이에요. 71만 8,102원에서 15만원 뺀 금액. 그럼 56만 3,102원.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이라 했죠? 여기에 32% 계산하면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요 흐름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인부담 상한제 대신에 본인부담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대신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다. 그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로 구분하고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수단,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거기 이제 해설 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본인부담 보상 기준, 그 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넣어놨으니까 이거 완전 별개 제도라는 거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5번 문항. 다음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제도. 재원부담은 능력비리 부담이죠. 뭐 사회보험이 능력비리 부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따져볼까요? 건강보험 보험료 누가 많이 내죠? 누가 적게 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적은 사람이 적게 내고. 그러니까 능력부담이에요. 보험자의 위험 선택 불필요하죠. 보험자의 위험 선택이라는 건 보험회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 보험을 할까? 아니면 이거 위험 부담이 너무 커.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부분들. 사회보험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사회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해요. 급여 수준은 기여에 비례한다? 아니죠. 균등이죠. 내가 보험료 더 많이 냈다 해서 내가 더 혜택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대책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이 되죠. 자, 여기 보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에는 근로자와 피부양자로 나눠지죠. 예,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 단위로 이제 보험료 부과하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피부양자 자격 기준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엮이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수 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 월액에 따른 보험료 각각 부과할 수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이다. 예, 틀린 얘기죠. 직장가입자 안에 피부양자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건 3번.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표 하나 가득, 페이지 하나 가득 해설 넣어놨으니까 도표까지 다 넣어놨어요.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7번 문항.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요양급여는 실물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양급여는 가서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하면 병원 가서 진료받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양비는 그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을 때 그럼 돈으로 해도 줘야 될 거잖아.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요거는 건강보험 쪽이 아니고 장기 요양보험. 자, 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건강보험 적용해서와 같이 법률상 강제 가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가 된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그쵸? 가입자가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세 부담금,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험료 내죠. 그리고 아파서 병원 가면 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내가 본인이 일부 부담하죠. 요렇게 부담하잖아. 그럼 요거와 요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하는 게 일부 예외적인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는 게 없어요. 그 다음 9번 문항. 다음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재가급여.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죠. 시설에는 요양시설이 있고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에는 방문 요양, 모교,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이 아닌 거죠. 그렇죠? 1번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12번.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외가 존재해요. 그 다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또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눠서 내죠. 근로자 지원 제도에는 훈련 지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출산급여 등이 있고, 보험 설계사나 그러니까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얘기하죠.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등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죠. 이게 확대가 돼서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설 열심히 넣어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 가로의 내용으로 1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길동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실업자. 만약에 홍길동이 근로의 의사가 없다. 근로할 능력은 있는데 근로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실업자로 분류가 안 돼요. 실업자는 일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능력도 있는 자가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몇 개월간 18개월간 요것도 바꾼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그죠? 자발적 이직은 해당이 안 돼요. 비자발적 이직자. 근데 명예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엄밀하게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명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표 내게 되면 그런 경우 다 포함을 시켜주죠. 자, 다음 중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재직자 훈련 지원, 실업자 훈련 지원, 이건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구직급여 해당되고요. 취업촉진수당 해당되죠. 연장급여 해당되고요. 상병급여도 해당되고요. 육아휴직급여 해당 안 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해당 안 되죠. 그래서 네 가지. 구직, 취업촉진, 연장, 상병. 그것도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가득 예시 넣어놨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좀 틀려요.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관련은 반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액 본인 부담.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이죠. 산재보험의 보험의 급여로서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양과 금전적 보상, 휴일, 휴업, 장애, 유족, 간병, 상병, 장의비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1일당 평균 임금의 70%. 그러니까 평균 물론 상한 선은 있는데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산재보험 1인. 그 다음에 이건 뭐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예외 직종도 있긴 한데 당연 가입.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내용이 좀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출제도 그렇게 많은 양이 그쪽에서 뭐 몰아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교재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생명보험 상품, 보험 상품이니까 금융상품보다 무형이죠. 형태가 없고요. 그 다음 장기계약인 게 특성입니다. 보험은 단기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로 하는 게 훨씬 많죠. 특히 생보 같은 경우는 뭐 종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효용을 갖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비자발적 상품이에요. 스스로 가입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죠. 그래서 거의 자발적 구매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틀린 거죠. 보험을 자발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보험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에 대한 계약을 주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주계약과 특별약관인 특약으로 나눠지는데, 이걸로만도 보험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만은 못 만들어요. 특약도 주계약과 동일한 상품계약 개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계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약만 가입하는 거 불가능하죠. 뭐하고 똑같느냐?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게 되면 2+1 같은 경우 있잖아요. 두 개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공짜로 받아갈게요. 이거 안 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주계약과 결합하는 특약 중 제도적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이 있다. 제도적 특약은 보험계약자 좀 편의성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이제 선택적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주계약은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이기 때문에 임의로 빼거나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3번. 월지급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월저축식. 일단 월 한도 150만 원, 연간 한도 1,800만 원이 기본이고요. 보험은 무조건 10년 이상 유지 조건에 납입은 5년 이상. 이거는 기본이고, 일시납은 10년 이상 유지 조건에 1억이고, 요거는 요런 한도고, 그 다음에 선납은 6개월. 근데 거기 선납이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최대 선납할 수 있는 기간 6개월.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 다음 종신연금에 해당하는 거의 비과세 조건도 있고, 그쵸? 그거 다 넣어놨으니까 꼭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나열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으로만 받아가야 되고, 일단 사망하면 땡 이어야 돼요. 사망하면. 근데 예외 조건이 살짝 있긴 하죠. 예외로 그래도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건 두긴 하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계피수가 같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55세 이후 수령, 연금 형태로만 지급,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 땡, 그죠? 사망일 전 중도해지 불가.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연금 개시를 하게 종신형일 경우에 연금 개시하고 나면 이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부분. 그래서 사망일 전에 연금 개시하고 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써놓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4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불가 그러면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중도해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써놓은 의도는 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잖아요. 비과세 요건이니까 사망일 이전에 해지하는 게 아니고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의도로 우리 교재에서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가 좀 안 이쁘게 써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교재대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 요건을 밑에다가 아예 써놨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월의 해설 쪽에 보면 55세 이후 딱 요것만 써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사망시 연금 지원 소멸, 사망일 전 중도해지 불가. 여기에 모두 안 써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보증 지급 기간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 이런 얘기. 자, 교재대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리 확정형 보험은 일단 금리 확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정이율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가 변동된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이율 상품.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는 항상 최저 보증이율. 얘는 확정이니까 최저 보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요. 자, 금리 확정형은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거고 금리 연동형은 최저 보장 이율을 설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률 보장하는 거고 자산 연계형은 투자 손실 위험은 없으며 연금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변액보험은 최저 이율을 보증함으로써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변액보험은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요거는 자산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자산 연계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장 이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일부 써놓은 건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변액보험은 최저 이율을 보증함으로써 이게 아니고 자산 연계형 보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변액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뭐 사망보장이나 최저 사망보장이나 최저 연금 적립금 보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장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정기보험은 종신보험하고 다르게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저축의 기능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다. 적은 보험료로도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요 기간 안에만. 그래서 보험료는 낮고 그다음 보장은 크게 받아가는 대신에 다 소멸돼 버리죠. 보험료는 평균보험료 방식이 아닌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한다. 상품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자연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평균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7번 문항. 다음 점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정기보험의 분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균정기보험, 체감정기보험, 그 다음에 전환정기보험, 체증정기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는 평균, 체감, 체증이고요. 갱신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전환정기보험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요 부분이 틀린 거고. 그래서 하단 쪽에 보면
보험금 지급 조건에 따른 물류 평균 체감 체증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넣어놨죠. 그래서 체증에서 받느냐, 체감에서 받느냐, 평균에서 받느냐. 8번 문항.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적격 피보험 업체를 증명하게 되면,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갱신정기보험하고 재가입. 요거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죠.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과하면 깎아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재가입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예. 갱신이나 재가입이나 약관에 정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다시 가입을 해주는 거 오케이. 갱신해가지고 재가입해주는 거 오케이. 두 개 거의 비슷한데 가장 틀린 점이 뭐다? 얘는 할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적격임을 내가 입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신청했는데 아니야. 그렇다고 보험료를 더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통과하면 피보험 적격 여부를 증명하여 언더라이팅 통과하면 더 낮게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그게 재가입 정기보험. 그리고 9번. 정기보험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기보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혜택이 크죠.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신에 다 소멸해버리는. 근데 일시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좋죠.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이 기간 동안 사는데 요 기간 동안엔 진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대출금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요 기간 동안만 어떻게 잘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게 정기보험이잖아요. 정기보험의 단점은 보험 가입금액 1원당 보험료가 가장 높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요게 틀린 거죠. 1원당 보험 가입금액이 가장 크니까 반대죠. 일시적 보장 수요 충족.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죠. 그래서 피보험자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보험 끝나고 다시 가입하려고 했더니 연령대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죠. 사망 확률이 낮은 젊은 시기에는 가입자 사망 비율에 비해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죠. 원래 자연보험료 방식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평균 보험료 방식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 구간은 낮은 보험료 구간인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죠. 대신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그걸 커버하는 이런 방식이니까 낮은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1번이 틀린 거죠. 보험 계약자가 중도 해약할 때 해약 환급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 계약 대출을 원할 때 대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적립금이 있는 거죠, 여기는. 책임준비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가족보장 상품이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 확률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죠? 평균보험료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종신보험은 수정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가입은 하는데 지금은 보험료 좀 낮춰서 내고요. 다음에 더 많이 낼게요. 오케이. 수정해서 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수정종신보험.
정기납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험료 낸다는 얘기고요. 단기납은 짧게 낸다는 얘기고, 유니버설은 바뀐다는 얘기고. 자,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부분 해지 인출이 가능하죠. 유니버설 기능이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족해져서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납입하다 보니까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월대체 계약 보험료가 쭉 나가다가 그거조차 떨어지게 되면 보험이 해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것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커요. 보장대지가 줄어드는 자녀 독립 시기에는 사망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액종신.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기본과 변동으로 구분이 되죠. 계약자 적립금은 보증되지 않지만 최저 사망보증금은 보증이 된다.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된다. 변동이 되더라도 요거는 보장한다라는 거죠. 변동된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더 주겠다. 떨어져도 이건 주겠다. 보험료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죠. 유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땐. 그 다음 계약자의 적립금은 특별 계정으로 운용이 되죠. 그래서 비용 차감하고 일반 계정으로 돈은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온 거에서 비용 차감하고 나머지가 특별 계정으로 운용이 되죠. 그것도 해설도 여러 가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변동보험료 14번 변액보험의 변동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내 실적이 좋을 경우 사망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그쵸? 변동보험금 변동되는 거 추가로 지급해주죠. 국내에서는 가산지급 방식과 일시납 추가가입 방식이 주로 이용이 된다. 가산지급 방식은 주로 이제 저축성보험 쪽에, 그 다음 일시납 추가가입 방식은 보장성보험 쪽에 주로 하죠. 수익이 더 났어? 그거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더 났어요? 더 난 것만큼 추가로 더 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요 난 거만큼을 요 돈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산지급 방식은 이만큼 수익 났네요. 이거만큼 더 드릴게요고 그 다음에 일시납 보험 추가가입 방식은 난 거를 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그 보험 든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장하는 보험금과 추가가입한 보험금 그거 두 개를 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기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요때는 보험 가입 못 하는 거지. 요것만 주는 거고. 올라가면 요걸로 또 가입해서 그 기간 따지 보장해 주는 거.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건 보장성 보험에. 거기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가산지급 방식은 보장성 변액보험 상품에서 가장 주로 사용된다. 그게 아니고 추가 가입 방식.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가산지급 방식은 저축성 보험. 가산지급 방식은 사망보험금이 매일 변동이 된다. 당연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펀드가 매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매일 변동하죠. 종신보험의 주요 당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다. 변액 종신보험은 금리 하락 시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전통형 종신보험은 보험 계약 준비금의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리 연동형 연금은 예정이율로 분리된다. 예정이율이 아니고 공시이율로 분리된다. 예정이율은 고정금리 상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시이율로 분리된다. 금리 연동형 보험에 대한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는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시이율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다음 변액연금 상품의 최저보증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최저사망보장, 최저적립금보장 이런 거 다 뭐예요? 예. 보험료 내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산연계형 연금은 최저보증 이율을 두고 있고 변액연금보다 더 안정적이긴 하죠. 17번 문항. 세제적격 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제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단계에서 과세 이연해주죠. 세금 돌려주죠. 운용 단계에서 과세 이연시켜주죠. 나중에 세금 텍스를 띄죠. 그러니까 ET 방식이죠. 근데 세제 비적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띈 걸 안 돌려주죠. 세금 띄고 적립하죠.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연시켜주죠. 조건이 되면 비과세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게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적립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하다. 생보사는 종시정이 가능하다. 다 맞는 얘기죠. 18번 문항.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성 보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죠. 그러니까 일반 장애 100만원 별도로 있죠. 그렇죠? 예. 장애인이신 분이 이걸 둘 다 받으려면 상품 2개를 가입해야 되죠. 예. 한 개 가입해서 2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험료 수준은 사업비와 이자율을 우대해서 보장 내역의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 전용 보장성 보험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일반 상품에 가입했어도 여기 수익자가, 그쵸? 예. 장애인일 경우엔 보장받을 수 있고, 이렇게 순수 장애인 전용 보험이 아니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계된 장애인 전용 보험만 가입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보험은 건강진단 없이 계약을 체결하죠.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특정 집단의 사망 경험에 근거한 경험료율을 사용하고요. 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하거나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이제 7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죠. 종업원의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 부여하죠. 70만 원까지는 종업원 걸 대신 내줘도 이거를 뭘로 안 봐요? 이거를 뭐 증여로 안 보죠. 그리고 근로소득으로도 안 보고, 요거는 그 복리 혜택으로 빼주는 거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복리 혜택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저걸로 보죠. 근로소득. 그래서 세금 떼죠. 자, 다음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 그림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기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올라가면 더 주고 떨어지면 덜 주고, 이게 실제 사망보험금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2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최저 사망보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적립이 쭉 되잖아요. 계약자가 이 변동되면서 이렇게 변동되면서 적립하는 거. 이 부분은 뭐 덜 적립하든 많이 적립하든 실제 계약자 적립금. 실제 계약자 적립금이고요. 그 다음 3번. 요게 틀린 건데, 계약자가 납입한 영업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영업보험료가 아니고 기본보험 계약에 대해서 예정책임 준비금이죠,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보험료는 요 안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부가보험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보험 계약에 대한 예정책임 준비금이 공개되는 거다. 그래프 나오면서 이렇게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1번 문항. 요번 차시 여기까지 하죠. 자, 정기보험에 대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 계약 초기 해약 시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맞죠? 왜냐하면 이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초기에 뛰는 비용이 많아서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평균보험료 방식으로 산출이 되죠. 이렇게. 계약자 적립금이 소멸하지 않고 증가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 적립금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 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도 있죠. 계약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10년이 경과했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조건.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부분. 그래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건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다라는 거죠. 자,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차시에 또 넘겨서 하죠, 뭐.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차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